이제 폴드6와 플립6, 갤럭시 워치 7, 그리고 버즈3 언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진 최신 정보를 통해 이번에 발표될 갤럭시 언팩을 미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갤럭시 시리즈의 신제품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폰 아레나와 샘 모바일 등 여러 전문 매체의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드6와 플립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드6의 디자인입니다. 최근 유출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에 의해 폴드6의 대략적인 디자인이 알려졌는데요. 전작 폴드5는 접었을 때 모서리가 둥근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모서리마다 각도가 달라 외관이 비대칭 디자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폴드6는 전체 사면의 모서리가 일정하게 각지게 되면서 대칭형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접었을 때 전면 디자인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는데요. 폴드6의 이런 각진 디자인은 마치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를 연상시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폴드6는 전작 폴드5의 외부 화면의 가로 길이인 57.4mm보다 더 커져서 60.2mm가 될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폴드6는 가로 화면이 이전 작보다 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카메라 링 디자인도 기존의 유광의 얇은 크롬 디자인이 아닌 무광의 두꺼운 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진 카메라 링은 좀 더 카메라를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폴드6는 이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도 변경되는데요. 이번 폴드6는 이전 S24 울트라에 적용되었었던 티타늄 소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폴드6는 전작보다 더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정리하면 폴드6는 각진 디자인에 가로 길이가 늘어났고 카메라 링도 좀 더 커졌으며 티타늄 소재까지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폴드6의 두께와 무게입니다. 이번 폴드6는 화면을 펼치면 전작보다 두께가 줄어들어 5.6mm이고 접은 두께 역시 전작보다 줄어들어 12.1mm의 두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폴드6는 두께뿐만 아니라 무게도 줄어들었는데요. 전작 폴드5는 253g의 무게였으나 이번 폴드6는 239g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갤럭시 S24 울트라의 무게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인데요. 드디어 폴드6로 인해 시리즈 처음으로 일반 바형의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한 무게가 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폴드6는 두께도 줄고 무게도 줄어들어 역대 폴드 시리즈 중 최고의 휴대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플립6의 디자인입니다. 이번 플립6는 전작처럼 외부 화면이 커지는 등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 대신 카메라 센서가 커지면서 이전 작보다 외부 화면에서 카메라가 차지하는 면적이 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피커 그릴이 S24 시리즈처럼 여러 개의 작은 구멍 대신 하나의 큰 구멍으로 디자인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플립6의 외형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작 플립5에서 이미 많은 외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플립6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칩셋과 램입니다. 최근 유출된 긱벤치를 통해 이번 폴드6와 플립6에 스냅드래곤 8gen3가 탑재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폴더블4는 고가의 라인업이다 보니 성능이 다소 떨어졌던 엑시노스 2400보다는 스냅드래곤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폴드6와 플립6는 전작보다 최대 30%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플립6의 경우 이 긱벤치를 통해 시리즈 최초로 12기가의 램 용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플립은 플립1부터 5까지 무려 4년간 8기가의 램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12기가의 램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램 용량이 늘어났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플립6의 카메라입니다. 최근 인도 BIS 인증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플립6에 탑재된 카메라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이 정보에 따르면 이번 플립6에서는 플립 시리즈 최초로 5천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폴드 시리즈의 5천만 화소에 비해 플립 시리즈의 낮은 화소수와 작은 센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메라 화질이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플립 6는 폴드 6와 동일한 5천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기존 플립 시리즈보다 더 나은 카메라 화질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는 고릴라 아머입니다. 이번 폴드 6와 플립 6의 외부 화면에는 고릴라 아머라는 강화 유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고릴라 아머는 모스 경도가 7 정도는 돼야 긁힘이 발생하는데요. 모스 경도는 긁힘 저항성을 측정하는 비교 방법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긁는 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모스 경도 6에서 긁힘이 발생하지만 이 고릴라 아머는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한 수치 더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릴라 아머는 긁힘 저항성 이외에도 충격을 견디는 능력도 강화되어 시중의 강화 유리보다 무려 3배 더 강한 충격에 버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웬만한 긁힘과 충격은 다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릴라 아머는 이렇게 내구성만 강화된 것이 아니라 빛 반사율도 일반 스마트폰의 반사율인 4%보다 훨씬 낮은 1% 이하의 빛 반사율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 원치 않던 자신의 얼굴을 보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곱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이번 플립 6의 배터리 용량은 전작의 3700mAh에서 4000mAh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플립 4에서 정체되었던 배터리 용량이 드디어 3년 만에 개선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플립 시리즈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아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플립 6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배터리 용량이 커진 플립 6와는 달리 폴드 6의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4400mAh입니다. 현재 기술력으론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무게 역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쉽게 배터리 크기를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덟 번째는 내부 화면의 주름 개선입니다. 현재 폴드나 플립 시리즈 모두 UTG, 즉 아주 얇은 유리를 덮어 내부 화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얇기 때문에 화면을 접고 펴고를 반복하면 종이처럼 주름이 생기는데요. 삼성의 폴더블 폰 역시 접히는 형태에 따라 폴드는 내부 화면 가운데에 세로로, 플립은 가로로 주름이 생깁니다. 허나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화면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2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제품에 주름이 있는 건 그다지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폴드 6나 플립 6는 이 UTG의 두께를 30마이크로미터에서 50마이크로미터로 좀 더 두껍게 하여 기존 제품보다 주름을 좀 더 없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 허철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 역시 올해 출시되는 폴더블 제품에 당사 최신 기술이 반영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직접 언급한 만큼 이번 폴드 6나 플립 6에서 주름을 완전히 없애진 못해도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폴더블 시리즈의 약점 중 하나인 주름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번엔 갤럭시 워치 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7은 최근 공식 스펙 시트가 유출되어 대부분의 대략적인 정보가 확인되었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 먼저 갤럭시 워치 7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7은 이전처럼 40, 44mm 크기의 일반 모델과 43, 47mm 크기의 클래식 모델, 그리고 47mm 크기의 울트라 모델까지 총 3종류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특히 울트라 모델의 경우 갤럭시 워치 시리즈 최초로 출시되는 모델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갤럭시 워치 7 울트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워치 7 울트라의 디자인입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7의 일반 모델과 클래식 모델은 전작과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울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울트라 버전은 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원형의 1.5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물리 회전 베젤도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 IT 매체 폰 아레나는 워치 7 울트라의 두께가 16.4mm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갤럭시 워치 6 클래식의 두께인 10.9mm에 비해 훨씬 더 두꺼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울트라인 만큼 전체적인 크기나 두께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기 측면에 있는 두 버튼 사이에 세 번째 물리 버튼이 새롭게 자리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출된 스펙시트를 보면 퀵 버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애플워치 울트라의 동작 버튼처럼 특정 기능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버튼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갤럭시 워치 7의 일반 모델과 클래식 모델은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울트라의 경우 크기와 두께가 모두 기존 시리즈보다 커지며 새로운 퀵 버튼을 통해 특정 기능이나 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워치 7 울트라의 소재와 밝기입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는 이전의 갤럭시 워치 5 프로처럼 티타늄 소재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티타늄 소재는 기존 워치에 적용된 알루미늄보단 단단하기 때문에 좀 더 거친 운동에 잘 맞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는 위험한 작업장 또는 익스트림 스포츠 등 좀 더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티타늄 소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는 소재도 좋아졌지만 최대 밝기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는 시리즈 최초로 최대 밝기가 3000니트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1니트는 촛불 하나가 비추는 밝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햇빛이 내려쬐는 곳에서도 스마트워치의 화면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울트라를 제외한 나머지 갤럭시 워치 7은 최대 밝기가 2000니트이고 워치 7 울트라 모델만 최대 밝기가 3000니트이니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갤럭시 워치 7 울트라의 방수 기능과 LTE입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는 시리즈 최초로 10기압의 방수를 지원하는데요. 이는 전자 5기압의 방수보다 2배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기압의 수치는 대략 1기압에 수심 10m를 의미하기 때문에 워치 7 울트라의 10기압은 수심 100m의 물속에서 10분 동안 방수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울트라를 제외한 나머지 갤럭시 워치 7 시리즈는 5기압의 방수만 지원합니다. 이렇게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는 다른 워치 7 모델과 방수 등급만 다른 게 아니라 통신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갤럭시 워치 7의 다른 시리즈는 모두 블루투스 버전과 LTE 버전이 나누어져 있지만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는 LTE 버전만 있는데요. 항상 LTE 버전보다 블루투스 버전이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이번 워치 7 울트라에 LTE 버전밖에 없다는 건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칩셋입니다. 그동안 갤럭시 워치 4부터 6까지는 5나노 칩셋이었으나 이번 갤럭시 워치 7은 시리즈 최초로 3나노 칩셋이 적용된 엑시노스 W1000 칩셋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갤럭시 워치 7은 이전 갤럭시 워치 6보다 전력 효율은 50% 더 좋아지고 속도는 30%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갤럭시 워치 시리즈가 다소 낮은 칩셋 성능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개선된 칩셋 성능으로 이러한 불만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듀얼 GPS입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7 시리즈는 시리즈 최초로 이중 주파수 GPS, 즉 듀얼 GPS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듀얼 GPS는 빌딩이나 숲이 우거진 곳 같이 위성신호의 난반사가 심한 곳에서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위성신호가 좋지 못한 곳에선 L1과 L5의 주파수가 서로 도와 기존 싱글 GPS보다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이전까지의 갤럭시 워치 시리즈는 L1 주파수에 싱글 GPS만 지원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간혹 자신의 위치 또는 경로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갤럭시 워치의 경우 운동을 마치고 운동 경로를 확인할 때 자신이 운동했던 경로가 조금씩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서는 듀얼 GPS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운동 경로나 위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갤럭시 워치 7의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저장 용량입니다. 기존 갤럭시 워치 4에서 6까지는 모두 16기가의 저장 용량을 탑재하였으나 이번 갤럭시 워치 7에서는 저장 용량이 2배 늘어난 32기가를 탑재했는데요. 이렇게 저장 용량이 늘어나면 여러가지 워치 앱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없이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워치 자체에 더 많은 음악을 저장하여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애플워치 8과 똑같은 저장 용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째는 충전 속도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을 통해 갤럭시 워치 7의 충전 속도가 공개되었는데요. 이전 갤럭시 워치 5, 6는 10W 무선 충전을 지원했지만 이번 갤럭시 워치 7에서는 15W의 무선 충전 속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전 제품인 갤럭시 워치 6 시리즈는 0%에서 100% 충전까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지만 이번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서는 0%에서 완충까지 약 45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동안 갤럭시 워치의 충전 속도가 느렸던 것이 불만이셨던 분들은 이번 갤럭시 워치 7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즈3에 대해 알아보죠. 첫 번째는 종류입니다. 이번 버즈3는 일반형과 프로형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버즈3 일반형부터 살펴보죠. 버즈3 일반형은 오픈형 디자인인데요. 오픈형이란 이어폰을 귀 속에 넣지 않고 귀 입구에 걸치는 에어팟 같은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버즈3 프로는 인이어 형태인데요. 이는 이어폰을 귀 속으로 넣어 사용하는 에어팟 프로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어폰을 귀 속에 넣고 소리를 좀 더 잘 듣기 원하시면 버즈3 프로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어폰이 귀를 완전히 막는 답답함이 싫으시다면 버즈3 일반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폰 디자인입니다. 이전 버즈 시리즈는 강낭콩 모양의 둥그런 디자인이었는데요. 이번 버즈3 시리즈는 에어팟 시리즈처럼 강낭콩에 줄기가 있는 것 같은 모양, 일명 콩나물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화음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속칭 이 콩나물 디자인은 콩나물처럼 줄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줄기 같은 부분에 마이크를 탑재하면 사용자의 입과 마이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목소리를 수음하기 아주 좋은 디자인인데요. 버즈3는 이런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게 만들어 S24에 탑재된 통화 번역 기능을 잘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즈3 시리즈가 에어팟 모양과 비슷해지지만 대신 줄기의 길이는 에어팟 시리즈보단 좀 더 짧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이스 디자인입니다. 이번 버즈3 시리즈는 일명 콩나물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이어폰을 담는 케이스 디자인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버즈3 케이스는 에어팟 프로의 케이스와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버즈 라이브 이후 통일되었던 이어폰을 담고 있던 케이스의 외관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이젠 기존의 버즈 케이스 액세서리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쉽지만 기존의 버즈 시리즈의 케이스 액세서리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번 버즈3에서는 새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적응형 EQ와 적응형 노이즈 컨트롤입니다. 이번 갤럭시 버즈3 시리즈에는 시리즈 최초로 적응형 EQ가 적용되었는데요. 이 적응형 EQ란 사용자가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 따라 소리의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더욱 듣기 좋게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경쟁작인 에어팟 3세대와 에어팟 프로 시리즈에 있던 기능으로 이젠 갤럭시 버즈 시리즈에도 탑재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버즈3 프로에는 적응형 노이즈 컨트롤 기능도 탑재되는데요. 이 기능은 이어폰의 외부 마이크로 외부 소음을 수음하여 시끄러운 곳에서는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강력하게 바뀌면서 이어폰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대로 조용한 공간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낮춰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부 소음의 크기에 맞춰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노이즈 캔슬링의 강약을 자동으로 조정해준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버즈 사용자가 길을 걷다 보면 시끄러운 장소는 물론 조용한 장소를 걸어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노이즈 캔슬링을 켰다 껐다 하는 건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적응형 노이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 노이즈 캔슬링을 껐다 켰다 하는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적응형 노이즈 컨트롤은 장소의 상황에 따라 이어폰이 적응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강약을 컨트롤해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능은 버즈3 프로에만 탑재되니 참고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갤럭시 기기들을 알아봤는데요. 현재 삼성의 폴더블 폰은 안착과 도태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폴더블 폰들은 주름이 거의 없고 더 가볍게 만드는 등 기술적으로 삼성을 따라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젠 정말 삼성이 기술적으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삼성의 폴더블 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결코 삼성이 방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중국의 폴더블 폰 이외에도 당장 몇 년 후에는 애플의 폴더블 폰도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기술적 우위가 없다면 다시 한번 폴더블 폰 시장에서도 애플에게 뒤처지는 형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6년째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는 삼성이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앞으로 과연 삼성은 폴더블 폰에서 최강자로 남을 수 있을지 이제 우리에게 곧 선보일 폴드6와 플립6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폴드6와 플립6는 삼성 폴더블 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